제 결혼 생활이 4년 차에 접어들자 동서 시동생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궁금한 마음에 동서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서로에 대한 감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 서방님이랑 찰떡궁합이었잖아. 인꼬부부 같았잖아. 그런데 1년 만에 이혼이라니 정말이야? 벌써 모든 정리가 끝난 거냐고. 형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부부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굳이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여러 문제가 있었고 자주 싸웠어요. 서로를 놓아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빨리 정리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내가 어쩌겠니. 난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짝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소개해주신 인연이라 더 미안한 마음이 커요.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됐어. 이미 끝난 일인데 뭐. 그럼 우리 예전처럼 언니 동생으로 지낼까? 그럼 나야 좋지 언니. 사실 저와 동서는 20살 무렵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버지들끼리 막역한 친구였고 동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사업에도 힘을 보태주시곤 했죠. 두 분이 낚시여행을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한 뒤로 시댁 분위기는 한동안 얼어붙은 듯 무서웠어요.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유난히 애정이 깊으셨기에 가족 한 사람을 마음에서 지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시댁 발걸음을 자연스레 줄이게 되었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만 인사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시동생이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댁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더니 6개월쯤 지나자 재혼까지 이어졌고 예전처럼 웃음소리 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재혼을 한 게 시동생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동서 세희 역시 새로운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몄다며 연락을 해왔고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동서 세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누구세요? 세희 맞아? 너 진짜 세희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재혼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야? 제가 걱정 반 놀란 반으로 말을 쏟아내자 세희는 푹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언니, 나 예뻐졌지? 지금 46kg까지 뺐어. 괜찮지 않아? 다들 예쁘다던데? 아, 예뻐지긴 했지. 하지만 전에도 보기 좋았어. 너 원래 예뻤잖아. 근데 이건 좀 심하잖아. 키도 큰 애가 왜 이렇게 뺀 거야? 46kg? 새 남편이랑 살려면 노력해야지. 헬스 끊고 PT 받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했어. 살이 생각보다 잘 빠지더라고. 그래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진짜 길에서 마주쳤으면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 뭐 예쁘긴 하지. 네가 본판부터 괜찮잖아. 그래서 예쁘다는 거지? 언니, 나 새 시집 간 데가 어딘 줄 알아? 아니, 모르지.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무 말 없으셨다던데.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건 알아. 동서는 카페에서 주문한 디저트에 손도 대지 않고 물만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나 청담동 며느리 됐어. 피부과 운영하는 의사 만나서 재혼했다고. 뭐? 의사? 야, 세희야, 너 대단하다. 이제 보니 피부도 엄청 좋아졌네. 그게 다 남편 때문이었니? 응, 관리를 엄청 받거든.
전에는 대충 화장으로 커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생얼로 다녀도 괜찮을 만큼 피부가 좋아. 그리고 보다시피 몸매도 예뻐졌지. 네가 재혼해서 잘 산다고 하니까 보기에는 좋다. 너 그럼 청담동 재벌 며느리인 거야? 시댁이 엄청 부자인 거니? 재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유한 집안이야. 아무튼 재혼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피게 생겼어. 언니, 나랑 쇼핑이나 갈까? 내 남편 카드 실컷 긁어도 상관없거든. 됐어. 나는 네 얼굴 보러 온 거야. 쇼핑은 너 혼자서 해. 세희야, 너 진짜 잘 사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 눈으로 봐도 느껴지지 않아? 그래, 다행이다. 그 서방님도 얼마 전에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 둘이 헤어지고 각자 잘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세희야, 잘 살아. 네 형님으로서 언니로서 하는 부탁이다. 알겠지? 그래, 알았어, 언니. 우리 자주 보자. 난 무직으로 지내니까 언제든 보고 싶으면 카톡해. 시동생에 이어 동서까지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란 생각이 컸습니다. 며칠 뒤 세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프로필 링크도 함께 보내왔죠. 들어가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품 가방, 샴페인, 미슐랭 레스토랑 음식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취미 삼아 자랑 겸 사진을 올린다더니 팔로워 수가 늘자 어느새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식당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협찬금을 받는 말 그대로 놀고 먹는 삶을 살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부잣집 사모님이 되더니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세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맛집에 같이 가자고 자기 단골 레스토랑이라면서요. 남편에게 말하고 별일도 없기에 따라 나섰고 도착한 곳은 꽤 비싼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세희야, 여기 엄청 비싼 데잖아. 나 혼자 왔으면 입구도 못 들어섰겠다. 언니, 다 공짜야. 나 인플루언서인 거 몰라? 식당에서 내가 사진 몇 장만 올려주면 손님들이 줄을 서. 이게 다 내 영향력이야. 이젠 나 옛날 그 세희 아니야. 아유, 기집애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진 찍고 돈도 벌고. 진심으로 부럽다. 시집을 잘 가야 이런 여유도 생기지. 내가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것도 사람들이 사진 속 내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찍으면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어? 우리 세희 참 많이 변했네. 그래도 세상 그렇게 만만하게만 보지 마. 쉽게 번 돈이라고 해도 허투루 쓰면 금방 날아간다. 언니, 나 여유 돼. 능력도 있고 우리 남편이 남한테 꿀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 그래서 돈은 아끼지 말고 자존심 지키며 쓰라 그러더라. 이따 밥 먹고 언니 선물도 사줄게. 남편한테 언니 얘기했더니 처음엔 옛 동서지간이라 좀 그랬는데 지금은 친한 사이라니까 무조건 잘해주래. 내 얘기까지 했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야. 우리 남편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엄청 프리해. 속도 넓고. 아무튼 음식 나오면 맛있게 먹고 쇼핑 가자, 언니. 결국 동서 세희 덕분에 공짜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편집숍에도 따라갔습니다. 옷 한 벌을 선물해주겠다는 말에 계속 사양했지만 세희는 제가 자신을 무시하는 하며 볼멘 소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벌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세희는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곁에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연락해서 불러낼 사람이라곤 저뿐이었죠. 어느 날 세희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제 팔을 붙들고 말하더군요. 자기 남편이 운영하는 피부과로 함께 가서 관리를 받자고요. 세희야, 아무리 그래도 너 우리 서방님이랑 이혼한 사람이야. 내가 네 남편 피부과에 어떻게 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그게? 언니, 우리 동서지간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 이젠 그냥 언니 동생 사이잖아. 나 진짜 오랜만에 부탁 하나 하는 거야. 이 동생 소원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줘? 같이 가서 관리도 받고 언니도 형부한테 예뻐 보이면 좋잖아. 너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굴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야, 세희야. 그러자 세희가 팔을 놓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는 겁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눈가에 맺히는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아니, 왜 그래? 내가 같이 안 간다고 삐져서 우는 거야? 그래, 언니만큼은 나를 위해서라면 이 작은 소원쯤은 들어줄 줄 알았어.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내 남편이 자꾸 친구 좀 데리고 오라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언니 말고는 없다고. 그제야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는 걸 보니 정말 외로운가 싶기도 했고요. 아, 그랬어? 세희야, 울지 마. 갈게. 같이 가자. 내가 말 안 하면 시댁 식구들 알 일도 없잖아. 그냥 조용히 다녀오자. 그 말에 세희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쏙 걷고 금세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동서 세희의 남편이 운영하는 피부과로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 유리의 벽이 번쩍이는 고급 피부과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희가 말했던 그곳, 그녀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유명한 피부과였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허브 냄새와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로비 소파는 이미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기 인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딱 봐도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할 분위기였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마치 VIP라도 도착한 듯 미리 준비된 태도로 저희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 뭐야? 야, 이거 완전 새치기 아니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 내 남편이 여기 원장님이야. 누가 뭐라 하겠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나랑 다니면 언니는 언제든 프리패스야.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시집을 잘 간 거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 알았다. 그럼 온 김에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대로 봐야겠네. 세희가 익숙한 발걸음으로 안쪽 복도로 안내했고 저도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으로 세희의 새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 안 하얀 가운을 입고 앉은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말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잡티 하나 없는 피부, 주름 하나 없는 이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딱 봐도 피부과 원장이라는 말이 납득되는 외모였죠. 그는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예전엔 동서 사이였다고요? 그럼 제가 세희 전 남편보다 더 나은가요? 어때요? 네? 농담입니다.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자, 어서 앉으세요.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세희 옆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자 그 남자가 제 얼굴을 천천히 훑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관리를 거의 안 하셨나 보네요. 볼살이 아래로 축 처졌고 팔자주름이 깊게 패였고 모공도 제법 넓습니다.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게 꼭 화성 표면 같네요. 말끝에 웃음기를 띠긴 했지만 듣는 입장에선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화성이라니. 제 얼굴을 행성 표면에 비유한 그 남자 때문에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르려는 걸 간신히 누르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더 심각하게 선을 넘었습니다. 사실 피부도 문제지만 체중 관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솔직히 이런 외모로 결혼 생활 유지하고 계신다는 게 꽤 놀라운데요? 여자란 기본적으로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 아내처럼요. 저런 몸매와 피부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꼬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고 두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기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화성 표면 같다고요? 결혼 생활이 가능하냐고요? 저 평균 몸무게예요. 제가 여기에 이런 소리 들으러 여기 온 줄 아세요? 세희가 하도 같이 가보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아, 제가 조금 과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에 솔직한 편이라 환자분들께 본질을 짚어드리곤 하거든요. 예뻐지고 싶어서 이곳을 찾으셨을 테니까요.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가볍게 리프팅만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오시면 모공 관리도 드릴게요. 아마 시술 직후부터 얼굴선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분이 팍 상해서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실로 옮겼어요. 세희와 나란히 누워 리프팅을 받았죠. 차가운 젤이 얼굴 위에 얹혀지고 기계 소리가 윙윙 울리는데도 아까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야, 세희야. 네 남편 정말 괜찮은 사람 맞아? 언니, 환자들한테는 저렇게 냉철하게 말해. 객관적으로 다 말해주고 고쳐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거라고. 그게 그 사람 방식이야. 그렇다고 나더러 다이어트 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니? 여기 피부과 아니야? 다이어트 클리닉도 아니고. 언니,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남편은 나한테도 맨날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해. 살쪘다, 주름 졌다, 옷이 안 받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적이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겨. 기분 좋게 리프팅이나 하자. 오늘 하루는 좀 예뻐지는 데 집중하자고. 세희에게 싫은 소리 몇 마디 하고 나니 속이 좀 풀렸어요. 어차피 온 김에 화만 내고 갈 순 없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웃으면서 관리받고 돌아갈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남짓 관리를 받고 거울을 보는데 진짜 5년은 더 어려 보이고 얼굴 윤곽도 한결 또렷해 보이더군요. 세희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한 거라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어머, 야 이게 정말 나야? 야 꼭 딴 사람 같아. 피부가 확 살아났어. 언니, 리프팅이랑 경락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해. 한국이 얼굴 크기 하나에도 예민하잖아. 작은 얼굴이면 보기에도 좋고 주변에서 칭찬도 절로 나오고. 여자는 말이야, 끊임없이 관리하고 노력해야 해. 이참에 언니도 다이어트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나랑 같이 운동 다니자. PT샵 같이 다닐까? 운동은 조깅이면 충분해. 그리고 나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어떻게 받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내가 있잖아 언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니까. 나 청담동 사모님이야. 이런 거 나한텐 일도 아니야. 세희야, 그건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야. 같은 여자로 살아도 방식은 다르잖아. 기껏 신경 써서 데려왔더니 부정적인 말만 하네. 알았어. 나는 내 인생 살고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 됐지? 세희야, 너 화났어? 우리 그냥 편하게 수다나 떨면서 지내자. 이런 거 같이 하자는 말 이제 안 할게. 부담도 되고 난 좀 그래.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세희는 이제 예전에 수줍음 많고 귀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재혼을 부잣집 남자와 하고 난 뒤로 외모도 성격도 말투와 취미까지 싹 달라져 있었고 무엇보다 저와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너무 자주 만나지 않기로요. 그때 한번 어울리고 나서는 세희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삐지고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죠. 제가 무심하게 말을 했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안부라도 전해 듣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세희야, 나한테 혹시 삐졌니? 그랬다면 미안해.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내자. 우린 남보다 가까운 사이였잖아. 나 지금은 바쁜 사람이거든? 여전히 VIP로 잘 살고 있으니까 언니는 신경 쓰지 말고 언니 인생이나 잘 살아. 그래,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시간 나면 언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그 말은 솔직히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이후로 몇 달 동안 세희와 연락은 닿지 않았고 세희는 점점 제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수다 떨며 웃고 울던 사이였는데 사람이란 참 이렇게도 쉽게 멀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싶었죠. 한편 재혼한 시동생은 새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렸습니다. 모두 모이라고 축하잔치를 하자고요.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가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서방님, 축하드려요. 저보다 먼저 부모가 되시겠네요. 기분이 참 묘하네요. 형수님이랑 형도 분발하셔야죠. 형수님처럼 멀쩡하고 현명한 사람이 엄마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조금 더 있다가 가지려고요. 아직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덜 돼서요. 조금만 더 준비하고 그때 아이를 가질 생각이에요. 우리 형이나 형수님이 뭐가 못난 사람이에요. 이런 건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이죠. 그냥 용기 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축하 인사는 진심이에요. 정말 기쁜 날이네요. 잔뜩 기분 좋게 축하를 전하고 주방으로 내려가 시어머니와 함께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새동서는 입덧이 심하다며 방에 누워 있었고 시동생이 못 움직이게 했는지 결국 상은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 차리게 되었죠. 음식은 풍성했고 식구들은 실컷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동생은 기분이 좋은지 술 몇 잔을 연달아 들이키더니 저에게 잠깐 나가보자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릴 겸 같이 시댁 밖을 나섰습니다. 바람 좋네요. 서방님, 재혼해서 잘 사는 거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이제는 곧 아이도 태어나고 더할 나이가 없겠네요. 네, 그럼요. 사실 이혼했을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 사람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진짜 사람 이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형수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죠. 혹시 세희 만나세요? 네? 요즘은 아니고 전에 한두 번 만났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없었고요. 그 여자 지금 잘 지내요? 그냥 서방님처럼 재혼해서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안 본 지 몇 달 돼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군요. 재혼한 건 들었는데 그냥 진짜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게 다요. 별 뜻은 없고요. 서방님, 세희랑 저는 부모님끼리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아예 인연을 끊는다는 건 좀 어려워요. 네, 그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었고요. 세희 얼굴을 본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전화도 카톡도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요. VIP 인생을 사느라 저 같은 건 그냥 잊어버렸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 제가 충고하던 말에서 빈정이 상했던 건가 싶기도 했죠.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연락이 안 돼도 그냥 잘 살고 있으려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희 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저더러 세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선영이냐? 오랜만이다. 목소리가 그대로구나. 네,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시고요? 나야 뭐 똑같지 뭐. 낚시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냥저냥 한량처럼 살고 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세희랑 연락하고 지내니? 세희요? 아니요. 요즘에는 연락이 통 없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혹시 아저씨랑도 연락이 안 되세요? 그래. 벌써 열흘도 넘었어. 연락이 통 안 되네. 그래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별일 없이 잘 산다더니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 너랑은 자주 연락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아, 세희가 재혼하고 나서는 몇 번 못 봤어요. 아저씨랑도 연락이 안 되는 건 조금 이상하네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냥 느낌이 좀 그래서. 아무튼 알았다. 연락되면 나중에라도 꼭 좀 알려줘라. 네, 아저씨,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세희는 원래도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던 사람이었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건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걱정을 하다가도 다시 일상 속에 빠져 살면서 잠시 세희를 잊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외근을 나왔다가 우연히 세희 남편의 피부과 건물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모르게 발길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피부과에 들어가 접수처에 이름을 적고 세희 친구라고 밝히면서 원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이번에는 예전처럼 프리패스가 아니더라고요. 대기자들이 모두 진료를 받은 뒤 마지막 순서로 제가 원장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선영씨? 요즘 따라 환자가 더 많아졌네요. 네. 환자분들이 정말 많네요. 역시 잘 나가시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관리를 받으시려고 오셨어요? 달력? 리프팅? 모공? 아니요. 관리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희 안부가 궁금해서요. 벌써 6개월 넘게 연락이 안 돼서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카톡도 읽지 않아서요. 얼마 전에는 세희 아버님도 열흘 넘게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셔서 좀 걱정이 돼서 왔어요. 세희 남편은 순간 미간을 찡그리더니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누라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이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사람 요즘 여행 다니느라 저도 얼굴 보기 어려워요. 지난주엔 제주도에 내려가서 일주일 내내 놀다 왔고요. 아마 지금은 양평 쪽 펜션에 가 있을 거예요. 정말요? 누구랑요? 세희가 누구랑 그런 여행을 가요? 친구랑 간다고 하더군요. 요즘 마음 맞는 친구가 생겼대요. 그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푼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쿡 찔렀어요. 세희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었는데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요? 제가 그런 의심을 가득 담아 원장을 바라보자 그는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 집사람이 모임에 몇 번 나가더니
마음에 맞는 친구를 2명 사귀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말 그대로 찰떡궁합이랄까?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히 제 아내 안부 궁금해서 일부러 오셨다면 헛걸음하신 거예요. 아주 잘 지냅니다. 그리고 선영 씨랑은 연락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제 옆에서 선영 씨 전화 오는 거 몇 번 봤는데 일부러 차단하더라고요. 아예 받지 않아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아, 그 세희가 저를 일부러 차단했다고요? 그랬어요? 아, 그거 참 섭섭하네요. 많이 서운하네요. 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니 그만 가볼게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진료실 문을 나왔습니다. 세희에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마음 한켠엔 여전히 찜찜했지만 어차피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우지랖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못하더군요. 머리는 그만하고 돌아가자는데 두 다리는 이미 세희가 사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주택가 골목을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세희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도록 인터폰 가까이 다가가 서 있었는데 이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아, 네, 저는 세희 친구인데요. 세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혹시 집에 없나요? 예, 병원에 가셨어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이라니요. 세희 남편은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가정부는 병원에 있다고 하고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뭔가 한참 이상해도 이상했죠. 어디가 안 좋으신 건가요? 무슨 병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잠깐 안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혹시 돌아오시면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집에 외부인을 들이면 제가 크게 혼납니다. 돌아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밖에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병원 갔다가 곧 모임에 가실 거예요. 늦을 겁니다. 기다리셔도 못 보실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세희 남편은 가정부의 말이 엇갈리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임에 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였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저는 결국 집 근처 골목 어귀에 남아 조용히 그 집을 바라보며 서성였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흘렀고 해가 살짝 기울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둘이 제 쪽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하게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 집에 무슨 일로 오셨고 왜 위압감을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위압감이라니요. 저는 친구 보러 온 거예요. 친구가 연락이 계속 안 돼서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찾아왔을 뿐이에요. 아무리 친구라도 이런 식으로 집 앞에서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경찰은 제 신분증을 받아 전과를 조회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표정이 좀 풀리더군요. 신분증을 돌려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네요. 하지만 이제 이 골목에서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머무르시면 곤란합니다. 어안이 벙벙했죠. 집안에 있던 가정부가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창가에서 저를 본 세희가 직접 경찰에 연락한 건지 그도 아니면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찝찝한 기분으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저릿하고 뭔가 껄끄러운 것이 목에 걸린 듯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세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서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희 얼굴이 아른거리고 혹시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깊은 잠에서 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던 그 시간에 문자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딱 한 줄, 3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도와줘. 그 말이 화면에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지도 알 수 없었고 대체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을 보낸 건지도 알 수 없었지만 단번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누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 시간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제 주변엔 없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연결조차 되지 않았고 그 찰나의 끊김 속에서 불길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눈만 껌뻑이며 새벽을 넘겼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온갖 상상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문서를 열어놓고도 한 줄도 읽히지 않았고 마음은 온통 그 문자 한 줄, 도와줘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단정 지을 순 없었지만 저에게 그렇게 간절한 구조를 요청할 사람은 세희 말고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세희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괜히 또 가정부에게 들켜 경찰을 부를까봐 조심스러웠고 무작정 기다려서라도 뭔가 단서를 얻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집이 잘 보이는 담벼락 옆 나무 그늘진 틈에 쭈그리고 앉아 웅크린 채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후가 지나갈 즈음 가정부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고 해가 슬슬 지기 시작하자 세희 남편이 차를 몰고 와 주차를 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세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간 게 맞는 건지, 정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상상도 하기 싫은 무슨 큰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달이 뜨자 세희 집안의 조명이 유난히 강렬하게 빛을 내더군요. 대문 밖에서도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집안의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세희가 정말 안에 있는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감춰진 느낌, 일부러 보이지 않게 차단된 분위기였죠. 그렇게 대문역 그늘에 서서 한참을 응시하고 있는데 잠시 후 누군가 제 뒤에서 등을 툭툭 건드리더군요. 아니, 이게 누구야? 선영씨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의 전동서 되시는 선영씨,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이런 늦은 밤에. 네?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설마 또 집 앞에서 기다리신 건 아니겠죠? 아, 그게... 저는 그가 어디로 나와 제 등 뒤에 서게 됐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웠지만 그의 얼굴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세희가 잘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런. 때를 잘못 고르셨네요. 집사람은 지금 여행 중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못 보시겠네요. 여행이요? 요즘 세희는 여행만 다니나 봐요. 제가 워낙 자유롭게 해주니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제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선영 씨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세희, 어디 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끝을 길게 내리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기 위해서였죠. 아니, 선영 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행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엊그제 가정부는 병원에 갔다고 하던데요. 몸이 안 좋다고요. 원장님은 분명히 여행을 갔다고 말했고요. 두 사람의 말이 틀리잖아요. 뭔가 이상해서 다시 온 겁니다. 참, 아휴, 할 일도 없으신가 보네. 이봐요, 선영 씨. 우리 와이프 바쁜 사람이에요. 여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 오늘 집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희를 직접 보고 싶어서요. 아, 왜요? 이 시간에 남의 집안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희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참나, 아유, 지금 그 말은 제가 집사람을 어딘가에 감춰두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선영 씨, 제가 그렇게까지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세희는 집에 없어요. 여행 갔다니까요.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거기서 더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분이 너무 찜찜했거든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발길을 떼기엔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세희 남편이 제 팔을 꽉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 가시라고요. 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세요. 아파요. 손 치워요. 잡아당기지 마세요. 실랑이를 벌이는 그때 머리 위에서 뭔가 가볍게 날아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낙엽인가 싶었는데 시야에 들어온 그것은 종이 비행기였습니다. 하늘에서 살짝 빙글빙글 돌며 내려오더니 정확히 제 가슴팍으로 떨어졌죠. 저는 얼른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언니, 나 2층이야. 여기에 갇혀버렸어. 도와줘. 손글씨로 적힌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세희였습니다. 세희가 분명히 쓴 것이었어요. 그 순간 그 글을 함께 읽은 원장이 종이를 낚아채더니 한 손으로 북북 찢어버리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따위 장난을 했어? 봐요, 선영씨. 당신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여기서 떠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세희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직접 쓴 거잖아요. 내 동생을 내가 찾아야겠어요.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남의 집에 무단 침입까지 하겠다는 거야? 선영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장 꺼져요. 그가 제 쪽으로 팔을 들며 밀치려고 하는 찰나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이빨로 물었습니다. 미친 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사람을 물어? 미친 개처럼 굴어야 할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비켜요. 세희 찾아야 하니까. 굳게 닫힌 대문을 어떻게 넘어설지 고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솟구쳤고 저는 담벼락을 뛰어올라 마당 안으로 착지했습니다. 세희 남편이 고함을 지르며 대문을 열고 쫓아들어왔지만 저는 이미 한참 앞서 있었고 숨도 안 쉬고 달려가 거실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부수고 실내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에서 가정부가 저를 보더니 혼비백산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저께 인터폰으로 대화 나눴죠? 내 동생 세희, 어디 있습니까? 도와달라는 메모를 써서 종이 비행기로 날렸다고요. 당장 사실대로 말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사모님은 아니 여행 갔다고요. 이봐요. 남의 집에 이렇게 무단 침입하시면 큰일 나요. 아줌마도 한패구나. 좋아. 내가 직접 찾겠어.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을 쿵쿵 울리며 가로질러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가정부와 세희 남편이 따라붙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제가 훨씬 빨랐어요. 숨도 안 고르고 그대로 2층에 도착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세희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세희야, 세희야, 너 어딨어? 대답 좀 해. 언니, 나 여기 있어. 어디? 문 열린 방엔 아무도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다락방, 언니 머리 위야. 천장에 접힌 계단, 거기 위에 나 있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천장 쪽에 사다리 계단이 접혀 있었습니다. 얼른 의자를 받고 손을 뻗어 사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덜컥 사다리가 철컥 내려오며 다락방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세희야, 너 정말 네가 맞아? 네가 진짜 세희가 맞냐고. 언니, 나 좀 꺼내줘.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비쩍 마른 세희는 거의 기어서 제게 안겼습니다. 두 팔로 안아들었는데 몸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어요. 얼마나 굶겼는지 온몸은 뼈만 앙상했고 눈은 움푹 꺼져 튀어나온 듯 보였어요. 다락에서 꺼낸 세희는 제 몸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뿐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그때 뒤에서 세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놈은 여전히 당당하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아니, 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난리야? 세희가 여행 갔다면서? 당신, 대체 세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락방에 집어넣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이,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겠어? 살이 쪄서 보기에 너무 흉하니까 벌 좀 주려고 다락방에서 반성을 하고 시킨 것뿐이야. 다이어트 좀 시키려고 한 거라고? 아이, 별것도 아닌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은 왜 쓸데없이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이 사다를 만들어? 미친 도라이 같은 일하고? 당신, 사람이야?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냐고! 시끄러워.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당장 꺼져. 여기 내 집이야. 나가라고! 아니, 그렇게 못해. 내 휴대폰 봐봐. 112랑 통화 중이었어. 이미 경찰이 다 들었고 지금 이 집으로 오고 있다고. 뭐라고? 지금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제야 그놈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어요. 그대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도망치려 했죠. 저는 바로 뒤쫓아가 그의 두 다리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그는 계단을 얼굴부터 부딪히며 굴러 떨어졌어요. 쿵쿵쾅. 고통스러운 비명이 계단을 울렸습니다. 내 턱! 내 다리! 이 나쁜 놈. 내 동생한테 한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세희도 다 동의한 거라고. 우린 결혼식 전에 계약했어. 서로 동의한 계약이라고. 계약? 무슨 계약? 몸무게 46kg가 넘을 시 내가 시키는 대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벌을 받겠다고. 본인이 사인 다 한 계약이야. 말도 못하게 예민한 애가 미모 관리도 못하고 퍼지니까 그런 거지. 뭐라고? 다이어트 계약? 이게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야. 너 지금 사람 굶겨가면서 살 빼게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남편이 할 짓이냐고. 이건 그냥 가정폭력이 아니라 네 정신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증거야. 너 사이코 아니냐? 진짜? 그건 안 되겠다. 경찰이 오기 전에 일단 나한테 혼쭐부터 나야겠어. 세희를 2층 복도 구석에 조심히 앉혀두고 저는 계단을 껑충 뛰어내려가 바닥에서 기어가려던 그놈의 몸통을 온몸으로 밟아줬습니다. 발끝에서 분노가 폭발했고 그 분노는 그대로 그의 갈비뼈 사이로 파고들듯 박혔습니다. 이 나쁜 놈아, 사이코 또라이! 얼마나 세희를 못살게 굴었으면 저렇게 됐겠냐? 핸드폰도 뺐고 밖에 나가는 것도 막았지. 이 사악한 놈아! 그게
다 집사람을 위해서였어. 다이어트하고 예뻐지면 좋은 거잖아. 난 진짜 땀으로. 그딴 건 세희가 원할 때나 의미 있는 거야. 네가 강제로 굶기고 가둬놓은 건 그냥 학대야. 뼈만 앙상하게 만들어 놓고선 미모 타령을 해? 너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그놈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밟아줬습니다. 이윽고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집안을 샅샅이 살핀 뒤 세희의 상태와 다락방의 환경을 확인하곤 주저없이 세희 남편을 수갑 채워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방관한 가정부도 끌려갔고요. 그리고 곧 세희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수액이 꽂히고 링거가 걸렸습니다. 기력도 말도 없던 세희는 서서히 혈색을 되찾았고 움푹 패였던 눈 아래도 천천히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부잣집 사모님 삶이야?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진작 연락해서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지 그랬어. 언니 미안해. 나도 하고 싶었어.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이가 못하게 막았어. 내 생활을 전부 통제했거든. 나가지 못하게 했고 전화도 매일 거절했어. 그리고 내가 살이 조금 찌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 눈빛도 말투도 다 완전 딴 사람이 되더라고. 그 문자 도와줘. 그거 너였지? 네가 보낸 거 맞지? 가정부가 다락방에서 물 가져다 줄 때 슬쩍 핸드폰을 빼서 보낸 거야. 그리고 며칠 전 다락 창문 틈에서 언니가 서 있는 거 보고 종이 비행기 접어 날렸어. 영화도 아니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네. 아무튼 넌 무사해. 그놈이랑 가정부는 경찰서에서 구속수사 들어갈 거래.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부터 회복해. 지금은 오직 너만 생각해. 알겠지?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다락방에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희는 제 손을 꽉 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희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두 분 다 세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마치 어린애처럼 눈물을 왈칵 쏟으셨습니다.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으니 놀라지 않은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날 병실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희는 일주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았어요. 수액을 맞고 고단백 영양식을 챙겨 먹으며 체력을 회복했더니 이내 체중도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는 모습을 보는데 예전의 세희가 점점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힘이 들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덧 혼자 걸어 나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죠. 퇴원 후엔 세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쉬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세희 남편은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방주와 거짓 진술로 일관했던 가정부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았죠. 그리고 세희 남편은 그동안 혼인신고를 한 여자만 3명이었고 동거만 한 여자만 4명이랍니다. 모두 몸무게를 줄이도록 강요하고 못살게 굴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병이죠. 병. 마른 여자에게 집착하는 도라이였답니다. 그리고 세희는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고 명확하게 법적으로 관계를 끝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엔 그저 걱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움직였을 뿐인데 그 발걸음 하나가 이렇게 큰 진실을 밝혀내고 세희의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까지
닿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 이후 세희는 다시 사회로 돌아갔고 직장을 구해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멀지 않은 곳에서 일하게 돼서 퇴근 후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죠. 세희야, 요즘은 어때? 살맛 좀 나냐? 응, 이제 숨통 좀 트여. 마음도 편하고 밤에 잠도 잘 자. 악몽도 안 꿔. 잘 됐네. 고생 많았다. 그럼 재혼 생각은? 언니, 나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 그 꼴을 당하고도 내가 또 결혼을 할 것 같아? 그래도 세상에 좋은 남자는 많아. 노노노. 세상에 아무리 착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있어도 결혼은 절대 안 해. 그리고 남자는 한동안 아예 그냥 안 볼 거야.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걸? 그런가? 하긴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랑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만도 하겠다. 근데 있잖아. 지금 보니까 너 진짜 이쁘다. 에이, 언니,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원래 예뻤다고. 아, 이제야 그 말투가 나오네. 이게 바로 세이답지. 그런데, 언니, 그이는 잘 지내? 누구? 우리 서방님? 잘 지내지. 새동서랑 갓 태어난 조카랑 꽁냥꽁냥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 왜? 궁금해? 아니,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져줬으면 뭔가 달라졌을까? 뭐, 다 끝난 이야기긴 하지. 이제 미련 같은 것도 없어. 다 지나간 거야. 당연하지. 괜히 우리 서방님 만나서 이상한 말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명심해. 아, 무서워. 알았어, 언니. 아우, 장난도 못 치겠네. 자자자자, 분위기 다운시키지 말고 맥주나 마시자. 그날도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퇴근길에 조용한 포장마차에 앉아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세희는 청담동 피부과 사모님으로 살았던 그 지난 시간들을 말끔히 지워내고 이제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조용한 행복을 누리며 지내고 있어요. 시간은 참 빠르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세희는 여전히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고 요즘엔 누군가와 가볍게 연애도 하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안 한대요. 이제는 누군가와 한 집에서 인생을 나누는 일에 이골이 나버렸답니다. 그냥 지금처럼 자유롭고 단단하게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요. 그 결심 저는 존중합니다. 아니, 오히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전 동서이자 친한 동생이었던 세희와 제가 함께 겪은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손에 땀을 쥐셨다면, 심장이 조마조마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